어, 몸으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은 머리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으로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했던 건데 한참 뒤에 그걸 해보니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은 기억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경이나 근육 뭐 이런 몸에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걸까요? 또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경우 어릴 때 배웠는데 10년, 20년 뒤에 타는데 자전거를 타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어릴 때 많이 그 숙달이 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로 몸이 기억한다, 몸이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습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혀 연습한 것과는 상관없는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놀라운 동작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호날두 선수가 이제 호날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지만 그 사람이 어느 각도에서든지 포를 쏠 수 있는 이 슛을 날릴 수 있는 그 경이로운 동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단순히 선수를 제끼는 정도가 아니라 뛰면서 그걸 무슨 슛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축구 매니아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 슛이 터져 나오면 막 열광을 하죠. 예. 근데 그거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런 동작이 가능하지? 그건 단순히 운동 감각뿐만 아니라 뭔가 이 창의적인, 근데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을 한다. 우리가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과 유사한 그 행위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육받고 책을 읽고 지도를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뇌로 생각하고 하지만 몸으로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역은 몸을 쓰는 영역, 예를 들어 운동, 그렇죠? 운동. 그래서 여러분 운동지능이라는 거 아십니까? 운동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운동지능. 네. 단순한 운동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지능.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창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학교에서 정규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학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감각은 뛰어나는데 뭐예요?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운동지수가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외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학교 정규 과정 다 마치고, 그죠? 방과 후에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죠? 응? 그죠?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그 대표 선수 아주 특정한 그 기업의 스폰을 받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뭐예요? 자기 생업을 가지면서 국가대표로 활동해요. 그런 경우가 일반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국가적으로 막 그냥, 네. 그 운동 국가대표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도 사회주의 국가가 다를 바 하나도 없죠. 네, 보면. 네, 군대식이고 막. 태능 선수촌에 막 해가지고 막 집단 훈련시키고 막 전문 피지컬 트레이너가 뭘 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나. 응?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이 운동지수가 너무 낮다. 운동지능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예술 계통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심지어는 글을 쓰는 소설가나 작가들도 이 몸으로 글을 쓴다, 몸으로 미술을 한다, 몸으로 연주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아니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피아노에 앉으면 그냥 그전에는 머릿속이 하얘는데, 근데 작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글을 써야 되겠어. 내가 뭘 쓰지 고민하다가도 뭐예요? 타자기 앞에 앉으면,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어요. 네. 그리고 잘 대처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원고를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원고가 없으면 제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뭐 태블릿에 있던 아니면 원고지에 있던 A4 용지에 담겨져 있던 어딘가에 있어야, 메모 형태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여서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안 해요. 거기에 관련된 뭐 글도 좀 읽고 생각도 하고 신문도 열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리고 그걸 제 머릿속에서 막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설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또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부합을 하죠. 여러분, 히브리어 가운데서 이 알다, 깨닫다, 그리고 나아가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확대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다라는 것이에요. 야다. 그냥 그 음표 기호로 얘기하면 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받아서 학교 가서 배워서 알고 선생님 가르쳐서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체험적으로, 몸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죠? 네. 이것이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얘기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신학교 가야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힘써 알라고 할 때 이 알라는 하나님을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여 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참 지식이라고 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쓰여져요. 진짜 아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으로 생각하는 거죠. 몸으로 아는 거죠. 몸으로 터득하는 거죠.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장 잘 알 거겠죠. 근데 그런 분야는 있어요. 뭐 예술 분야라든지 무슨 뭐 어떤 전문 연구 분야들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수 출신들이 망쳐먹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이 망쳐먹는 게 경제, 경영. 네. 뭐 학교에서 뭐 가르치거나 뭐
뭐 TV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뭐 그 사람 앉혀놓으면은 정책 결정자 앉혀놓으면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요, 제가 보니까 기업에서는요, 특히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일수록 교수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진짜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경영자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교수들은 완전히 뭐예요? 구라치는 사람들. 진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떠도 그걸 도입했다가 기업이 난리가 난다 이거죠. 예. 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기업 운영했다가는 기업이 존립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떠드는 얘기는 저의 짧은 식견으로 봐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구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는 실질적인 경험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정부 관료들이, 정부 기관들이 교수들의 말을 많이 채용해요. 이게 안 통하거든요. 통할 수가 없어요.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네. 절대로 그냥 씨알도 맥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보면은.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 이걸 넣고 이거를 넣고 비즈니스 그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거침없이 해요. 그것도 막 그냥 무슨 뭐 학문적 학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웃죠, 사실. 네. 아주 웃기는 얘기들이죠. 근데 올 수가 없잖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은, 그런 어떤 생각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사실은 몸으로 생각하기. 몸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뇌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몸으로만 생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리스어? 소마. 소마가 뭘까요? 이게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이 소마의 몸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 뭐 인간 이분설 해가지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3분설이 있잖아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래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쵸? 흙을 빚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을 불어넣었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 숨이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불어넣고, 육은 뭐예요? 우리의 바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영혼 이분설의 영혼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인데,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자연으로부터 이 몸이 형성이 됐고, 우리의 영혼은 또는 우리의 또 영과 정신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이 세계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의 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철저히 그리스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 편입되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훨씬 그 이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게 다 안 나오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건 위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흙으로 이제 육신을 만드신 거예요. 이 결합에 의해서 생명.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 따로 몸 따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쵸?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적인 기원을 갖는 동시에,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흙이란 뭐, 그럼 우리가 진짜 흙입니까? 물론 흙으로 돌아가죠. 땅에 묻히니까. 그럼 뭐예요? 왜?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면서 동시에 이 자연에 의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 현실적, 실체적 존재로서 영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으면, 그러면 영 따로 육 따로. 이건 뭐냐면, 그리스 헬라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뭐예요? 전인격적 존재, 전인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생명 그 자체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 따로 육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마라는 것이 몸을 의미하지만 이게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전인적 몸.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 바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 따로 육 따로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지주의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몸은 죽게 돼 있고, 우리 몸은 타락하게 돼 있고,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가 썩어져 없어져 허무한 거야. 우리 영만 영원해.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전부 다 뭐예요?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나의 영은 항상 퓨어하다.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지은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로 사람들 다 몰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구원파, 바국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영지주의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는다. 맞죠? 맞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왜 우리가 구원받고도 죄를 짓긴 짓지 않냐?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딱 한 번 다 받았으면 그게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예. 만민성결교회 그 이재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목사도 아닌데 그쪽에서 그런 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이걸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모든 것이 통일교도 이거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다 영지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교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앙을, 기독교를. 근데 기독교에만 영지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영지주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져. 이 썩어져 없어진 육신이 지은 죄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영지주의.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보세요. 기독교이든 불교든 어디든 간에.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온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에 기일을 하면 도덕적으로 또 아주 굉장히 의롭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영지주의. 우리의 구원은 영원이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 육신으로 우리가 종교에 기이하고도 구원받고도 우리가 죄를 지는데 그건 육신의 문제지. 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은 자유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게임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종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선한 어떤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갈등하는 거죠. 아, 난 예수님을 믿는데 또 죄를 졌어.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괴로운 차에 이걸 들었어. 죄사함의 비밀. 뭐, 응? 이게 복음이죠.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죠. 몸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왔죠. 이 소마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무라일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소마가. 네. 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반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에 가득한 것이 내 밖으로 나온다. 그렇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 네 몸의 행동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나의 몸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하나예요. 무심코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평소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어투나 뉘앙스나 그 말의 내용이나 말을 하는 상황이나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함부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몸이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느낀다는 것, 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공감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 말 맞아. 그 말이 옳아. 그게 아니죠.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예?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 이걸 또 이 공감 능력을 너무 또 정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통에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공감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이건 실제예요. 이건 연구조사에 나온 거예요. 한국인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뭐, 유교적 가치?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각박해서. 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이게 뭐냐면, 그 이유를 역사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도 그런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있냐면, 참 안타깝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러한 문화보다는, 그러한 역사보다는 같이 사는 사람을 죽이고 쳐내고 내가 사는 역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민족이.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감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그렇게. 그죠? 공감하는 사람, 공감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이 한반도가 굉장히 생존이 치열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이 말이에요. 과거에 다 한 뿌리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한 뿌리잖아요.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다 고구려 그죠? 왕족들,
그 혈통의 그 계파의 그 갈림에 의해서 쭉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의 반발심을 가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 시족 사회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시족 사회가 부족 사회로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이 국가를 이렇게 형성을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하자면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어떤 민족의 기질이냐 어쩌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게 뭐냐면 이 생존이 치열한 땅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면 전 세계에서 공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네. 상위권에 랭킹한 나라. 어떤 나라가 공감을 제일 많이 할까요? 공감사회. 네. 아무튼 자유롭게 얘기해서 정답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춰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을 듣는 거니까.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공감을 많이 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반대로 네, 일본. 또?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뭐, 나도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중국,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어딘 것 같습니까? 일본이 맞아요. 일본이 가장 공감을 많이 해요. 네. 재밌죠? 그죠? 우리나라 정이라는 문화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정을 주고받는 그 단계가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정을 주고받고 쌓는 단계가 하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참 어려워요. 자, 일본. 공감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 공감은 가식적 공감. 네. 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생존의 문제가 치열했던 땅이에요. 그게 섬나라로서 치열했는데 그 생존의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공감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고, 적대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연 대결하는 거 당파 싸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보수하고 진보가 화합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죽여야만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는 공감을 버리는 걸 생존의 방식으로 택했고요. 얘네는 뭐예요? 네? 공감을 생존의 방식으로 택한 거예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죠. 공감하면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일본이 왜 칼을 사무라이가 2개를 차고 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응? 그래서 큰 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큰 칼은 상황에 따라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칼은 절대로 안 풀어요. 네. 네. 할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에서 할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길을 노리는 거예요. 지는 거를 치욕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지는이 차라리 할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죽일지언정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뭐 닌자라든지 뭐 이런 암살단 이런 것이 왜 그냐? 겉으로는 웃고, 예, 무장해제 시키는 거죠. 난 당신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정직한 거야, 사실은. 예, 그쵸? 예. 우리는 너 다 드러나, 말투에서 얼굴 표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좋으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공감 능력은 거짓에 기반한 경우가 많고 가식적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감 능력이 아예 없고 오히려 적대감, 아주 노골적 적대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 운전을 한번 하더라도요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운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의식하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몸으로 터득해온 거예요. 이 땅에서. 몸으로 생각해왔고 이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응? 문화가 되는 거고 관습이 되는 거고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토론이 안 되는 민족이 한민족과 일본 사람들이에요. 토론이 안 된대요. 우리는 말이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한 10분, 20분 지나면 싸움이 나요. 어느 집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대화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대화 많이 해서 좋은 결과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끼리 앉혀놓고 여러분 30분 지나지 않습니까? 네. 싸움 납니다. 네.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모여서 대화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싸움이 나요. 네. 부부도 그렇고 희한해요. 네. 그쵸? 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내 입장은 이거고 네 입장은 이거야. 우리는 항상 그거예요. 우리는 차이를 강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어려워요. 일본은 더 어려워요. 말로는 다 받아줘. 예. 이러면서 그냥 그 리액션들 아시죠? 과장해가면서 그렇지만 딱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전혀. 가장 토론에 소득이 없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 그 핵심은 똑같아요. 기분 나쁘죠? 같으니까. 하지만 그 현실이에요. 우리는 독도 문제를 가져놓고 이것들이 우리 땅을 가지고 오면서 막 열을 내서 얘기하잖아요. 일본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생 안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어떤 기질,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몸으로 터득하는 역사 속. 그게 축적되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운동의 소질이 있고 예술 쪽의 소질이 있다. 음악이든 무슨 다른 예능이든 미술이든 작가든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은 몸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네.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가들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죠.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둘러보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명배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숙자 연기를 해야 된다면 실제로 3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요. 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또 실제 몸으로 그걸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야에 있는 아이들한테. 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그런 쪽에 재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키워주세요. 네. 저는 참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부자도 대화를 많이 할수록 싸움 나는. 네. 처음엔 참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가죠. 근데 5분, 10분, 20분, 30분 지나면 꼭 서로 해서는 별 소득이 없는 이야기를 꼭 꺼내요. 네. 왜 정치 얘기를 꼭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난 너를 빨갱이로 키지 않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나왔지? 갑자기 무슨 얘기 했었지 제가? 네.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한다는 게 다 드러나죠. 무슨 얘기 하다 나왔죠? 뭔가 네? 그거 한참 전에 얘기한 거고 요 직전에 내가
대화를 많이 하면 이게 된다. 이번과 네. 그거 다 기억나는데 그 직전에 한 얘기 저쪽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몸으로 체험하는 네, 몸으로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왜 안 바뀌냐? 우리 아버님은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일지를 체험했고 공산당을 체험했거든. 네. 그리고 동네 형님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죽은 걸 봤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작은 할아버지죠. 우리 아버지한테는 작은 삼촌이죠. 작은 삼촌이 지리산에서 빨치산 하다가 잡혀서 죽고 그 연자제에 의해 가지고 서울법대에 우수한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아무 번번이 봐도 1차는 합격하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하면은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또 학생 시절에 뭘 체험했어요? 민주화 운동을 체험했어요. 학생 운동을 체험했어요. 군사 독재를 체험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세대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대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평생. 근데 제가 꼰대가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세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세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들이 산 세대, 시대.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윗세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우리 윗세대에 대해서 참 좋지 못한 감정을 갖듯이 이 젊은 세대, 20, 30대 세대가 바로 40, 50대 세대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식으로 정보로 배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몸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우리가 몸으로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듯이 그들도 겪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다 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몸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 저 아이들에게. 뭐 항상 좋은 것, 선한 것, 여러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몸으로 알게 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아이들 인격을 형성할 것이고, 그쵸? 저 아이들의 기질을 우리 민족의 기질처럼 형성할 것이고, 저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책 몇 권 더 읽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체험 신앙을 해라 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체험 신앙이라는 것은 방언을 하고 뭐 꿈을 꾸고 뭐 이런 걸 체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체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악과 선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선을 위한 싸움을 하고, 그죠? 불의에 맞서고,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실천적 신앙, 이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슨 뭐 당신 체험해봤어? 하나님을 체험해봤어? 뭘 체험을 해봐요? 무슨 뭐 괴력 난신, 접신을 한 걸 체험이라고 얘기합니까? 완전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그런.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신앙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 봤을 때 겪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거기서 얻어지는 그 어떤 기쁨, 보람, 또 어떤 의미, 가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걸 행함으로써 내가 겪게 되는 희생도 있고, 그렇죠? 불이익도 따르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다 겪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몸으로 느끼는, 몸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나의 신앙이 세워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 그냥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냥 교제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게 다 일종의 그게 우리의 신앙적 실천이라는 게 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 저희 그 회사에 그 회계 전문가, 회계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아들이 그 무슨 어떤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가르치면서 아들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박물관도 전전하고 뭐하고 다 다녀봤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아이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했대.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이 뭐냐면 집안에서 얼마나 부모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부모님의 가사를 도왔냐에 대한 그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부러 그 보상의 세계를 기준을 왔다 갔다 시켜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그걸 깨닫고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침을 뚝 대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난 늘 일관적이었어. 그랬더니 애가 장부를 들고 오더래요.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 했을 때 얼마를 받았고 이걸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딱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한테 보상해주는, 아빠가 나한테 보상해주는 그 기준이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일괄성이 없다. 그래서 부당하다. 와, 본인은 너무 기뻤대요. 저는 참 나이가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30대 후반인데 그렇게 못 가르쳐주죠. 참 좋은 부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이뻐해주고 막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릇없는 애만 커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런 아이가 커보세요.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최고고 유일한 그거로 생각하고 살 텐데 본인도 피곤하지만 주변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주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추까지 했어요. 유추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유사성을 뭐예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거지만 그 안에서 유사성을 뭐예요? 포착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지적 훈련, 많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쌓는 것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두뇌의 활동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몸이 아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이거 비슷한데?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유추의 능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말이 맞아요. 답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현장에서 몸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답이 진짜 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우리가 축적해 나갈 때 거기서 유추의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커피도요, 제가 이제 커피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커피는요, 몸으로 생각해야 되는 분야예요. 맛,
추출 방법, 향, 그렇죠 여러분? 이건 몸이에요 다. 그러니까 최상의 브랜드와 볶음도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커피 아무거나 뭐 섞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 안에도 방정식 못지않은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그 배합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콩을 배합을 하는데 1%에서부터 100%까지의 배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피의 종류 80가지가 넘어요. 대중화된 커피의 종류 80가지가 넘어요. 1%에서 100%까지 배합비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할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2가지 종류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뭐 한 10가지 이상을 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볶음도의 볶음의 강도가 8단계가 있어요. 이 변수를 배합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특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맛과 향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건 몸으로 느껴야 되고 몸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사실은 또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네, 방정식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 모델 방정식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해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못해. 왜 못하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머지않아서 AI가 이걸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로스터들 이제 일자리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해야죠. 그 이상의 것을.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죠. 이러한 어떤 질서와 로직을 어떻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또 그런 차원에서 가게도요. 제가 카페를 제가 오픈시킨 게 지금 한 200~300개가 될 거예요. 200~300개요. 그리고 컨설팅 하는 건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카페를 딱 보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몸으로 와요. 네. 100% 적중해요. 네. 100%는 너무 교만하다. 99% 적중합니다. 그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 조달청에서 뭐 입찰 자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 우리가 할 만한 거, 우리가 신청하면 될 만한 것도 이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감각으로 와요. 감각으로. 네. 아, 이거 되겠다. 그러니까 성공률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실패의 확률을 줄이면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커피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어디 그 학교 부설과정 뭐 가서 배운다 이런 거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르쳐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현장 속에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화되고 이것을 비즈니스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듈 방정식 같은 어떤 그러한 원리들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육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 육감대로 살면 망합니다. 예? 그거 아시죠? 예. 육감대로 살면 망합니다. 예. 육감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것을 일반화시켰다면 큰일 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기분이 쎄하네 막 이러면서 경상도에 그런 거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경상도에서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타당한 것들,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일반화되지 않은 것, 일반화라는 게 뭐예요? 객관화라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일반화의 반대말, 여러분 뭔가 개념을 정의하려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더 쉬워집니다. 일반화의 반대는 뭐죠? 네? 일반적이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의 반대는 뭐예요? 특수하고 특별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조건에만 해당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죠? 그죠?
사용의 범위가 아주 좁다는 거예요. 협소하다는 거예요. 객관화의 반대는 뭐예요? 주관이죠, 주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화되고 객관화된 것,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난 평소에 다 실천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개인의 육감이에요. 육감. 육감대로 살았으면 잘 살아야지. 응?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많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몸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유추를, 어떻게 우리가 그 유추하는 능력을 키워낼 것인가. 그 근본이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일본과 우리 한국의 그 공감 능력을 비교했듯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는 것이고 내 몸에 익혀지는 것이다. 터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느낌과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또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아이들이 머리로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몸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아이들의 참 지식이 된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결국은 또 유추의 능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이 늦었지만,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눈 것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